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한없이 그리운 추억이었나요? 우리는 흔히들 이런 소리를 하죠. 백만장자랄지라도 자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내놓을 거라고요.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린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지나온 길에 아무런 미련이 없고 인생에 아무런 후회가 없어도 현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는 대가로 원하시는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자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룬 것이 미흡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소위 목표치를 다 이뤄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이들이었으니까요.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피와 살을 깎는 고통의 과정을 모두 겪었습니다. 다시금 그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은 일일 텐데도 인생을 첫 시작부터 다시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제가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점은 이렇듯 사회적으로 꽤 성공을 거둔 이들 뿐인데도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했죠. 제가 남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저를 이따금씩 움츠러들게 하는 요소였으니까요. 저는 과거의 미련도 후회도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많이 끔찍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기 때문에 뭘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무력함에 짓눌려 있던 그 시절을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민망하지만 제가 공부를 꽤 했어요. 어디 가서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꽤 들어볼 그런 인물이었고요. 당연히 기억력도 좋은 편인데 그런 제가 기억이 닿지 않을 정도라면 무척이나 어린 나이였겠죠. 아주 자그마한 어린아이였을 거예요. 바로 그런 시절부터 저는 집에서 오들오들 떨고 지냈습니다. 날아드는 아버지의 발길질에 걷어차이며 바닥을 구르며 자랐습니다. 기억도 거의 나지 않는 그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나 많이 맞았어요. 이 대바라진 기집년들이 어디 감히 하늘 같으신 아버지가 귀가를 하셨는데 이 집안의 기둥이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팔자 좋게 퍼질러져 있어? 당장 안 일어나? 귓방망이가 둘 다 터지고 나야 정신 차리고 일어날래? 곤히 잠에 들었다가도 아버지의 걸걸한 목소리를 듣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당장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때가 아마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였을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그 시각이면 당연히 자고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술에 취하신 아버지는 그런 사실 따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일어난 저는 아직 몽롱하게 눈을 뜨고 있던 여동생을 미친 듯이 흔들어서 몸을 일으키게 했었죠. 저에게는 한 살 차이가 나는 연년생의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연초에 태어나서 빠른 생일이었고 여동생은 추운 연말의 생일이었으니 사실상 2년 가까이 태어난 시기가 차이가 났고 그래서 덩치도 정신적인 성숙도 제가 훨씬 더 빨리 자랐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굶떴어도 오늘 너네는 내 손에 죽은 목숨이었다. 네, 아버지. 어디서 말대꾸야? 누가 너더러 말을 하랬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기집년들이 빠져가지고서 둘 다 쓸모없게 딸년들로 태어난 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갈수록 그 눈빛들이 거슬린단 말이지. 지금도 봐라. 하늘 같으신 아버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멋대로 주둥이를 나불거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누가 멋대로 죄송하다는 소리를 짓거려도 된다고 했어? 이것들이 아주 안 되겠네. 어이 마누라, 자식들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애미가 지 아비를 우습게 여기니 자식 새끼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어. 어디 한번 죽어보자. 그 늦은 시각에, 그 새벽에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엄마가 눈을 질끈 감으신 채로 머리채를 잡히신 채 아버지의 우악스러운 손길에 질질 끌려가시면 여동생이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서 여동생의 머리 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게 순서였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습이 될 대로 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가 폭군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의 만행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었네요. 지금처럼 새벽에도 길목이 밝은 시절이 아니었죠. 희미한 가로등 몇 개만이 간신히 길목을 비추던 동네는 오랜 집들로만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시고서 개처럼 끌고 다니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 사정을 다 알았습니다. 아유, 거기 내는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살벌해. 그러다가 언제 한번 진짜로 초상 나는 거 아닌지 몰라? 그게 어디 사람이야, 짐승이지. 아휴, 그 집 애들도 정말 안 됐어. 너무 불쌍해. 애들이 생긴 게 아주 영특하게 생겨 먹었더만 어쩌다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모르겠네. 첫째가 정말로 영특하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 그런 애는 작정하고서 공부를 시켜보면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부모가 그 모양이라서 아무래도 힘들겠지. 당연히 힘들지. 부모가 양쪽 다 희망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 사람 팔자라는 건 원래 다 타고나는 거야. 첫째가 영특하니 뭐니 해도 결국은 원하는 만큼 공부도 못 해볼걸.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꽃 같은 거지. 아휴, 잘못된 곳에 씨를 뿌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네. 공 심은 데 콩 나고 밭 심은 데 밭 난다. 결국 그 집 애들도 부모 팔자 따라서 가겠구만. 아이고야. 저기 그 집 첫째 아니야? 설마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건 아니겠지? 누군가의 불행이 또 누군가의 입에서는 쉽게 오르는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추악한 사실을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깨우쳤습니다. 직접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어른들이 저희 집 이야기를 할 때면 어린 저희 자매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거침없이 떠들어대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자매의 불행이 그분들에게는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소재에 불과하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저의 등 뒤로 애가 너무 눈치를 보고 다녀서 짠하다. 애가 영특하기는 하던데 애 같지 않아서 징그럽다는 주절거림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게 다 들려서 저는 제 귀가 싫었습니다. 그런 걸 왜 자꾸 잘 듣는지 모를 일이었죠. 학교에서도 그 많던 학급의 아이들 중에서도 저는 집안 환경이 안 좋은 아이로 꼽혔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이리저리 깽판을 치고 다니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를 하셨으나 저에게는 그런 것도 없이 그저 회초리를 드시는 게 전부였어요. 정은이네 부모님은 어차피 애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전해지지도 않을 테니까 그런 집을 보면 애가 불쌍하기는 해. 잘못 태어났지. 동생까지 있으니까 정은이가 아주 힘들겠어.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제가 근처에서 청소를 하다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들려오는 것에 놀란 제가 고개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을 쳐다봤었는데 그때 보고만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혹은 한없이 열등한 것을 바라보듯 그런 눈빛을 하고 계셨거든요. 저에게 있어 당시 학교는 우울한 집을 벗어나서 단 몇 시간이나마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 사회의 멋진 어른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셨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열등하고 이미 패배한 인생이라고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옳게 교육시킬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야, 집에 라면 있냐? 네, 있어요. 하나 끓여봐라. 아유, 어제 술을 또 많이 마셨더니 속이 말이 아니다. 라면으로 시원하게 해장이나 해야겠다. 학교? 뭔 놈의 학교? 이 하늘 같으신 아버지가 라면을 잡수고 싶으시다는데 네가 지금 학교를 가야 한다는 타령을 해? 학교에 가서 뭘 할 건데? 가서 뭐 할 거냐고. 공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건데요. 이거 아주 웃기는 기집애네. 야, 네가 공부를 해서 뭐 어쩔 거냐? 국회의원이라도 될 거야? 공부해서 뭘 할 건데?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냥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이씨, 하지마. 다 때려치워. 기집년이 괜히 공부나 한다고 설치니까 이 집안의 가장도 몰라보고 까부는 거 아니야. 공부? 지랄하고 있네. 그런 거 죄다 필요 없으니까 때려치워. 학교로 도망을 갔다가는 잡혀서 맞아 죽을까봐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위해서 라면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라도 하시는 분이었다면 이야기가 쉬워졌겠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니셨어요. 너희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 꼬라지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정신나간 기집년들아. 너네 커서 뭐가 될래? 싸가지 없는 눈깔 부라리는 것만 배웠지. 공부는 안 배워서 교양머리가 그렇게 없냐? 공부를 안 한답시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할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건만 대체 아버지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으나 자연스레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아버지가 폭발하실지를 모르니 항상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나마 저는 경우가 나았죠. 예민하게 잔뜩 속안에서 날이 서게 된 이 성격을 저는 학업에 써먹고는 했거든요. 공부를 할 때면 그것에 집중이 확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잠시 잊혀지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탈출구를 찾아서 교과서를 닳고 닿을 때까지 넘겨보았던 저와는 달리 여동생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작은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했습니다. 저희 자매에게는 집에서 정말 서로뿐이었죠. 별것도 아닌 것으로 또 생트집을 잡혀서 아버지한테 제가 얻어 터질 위기가 와서 집 밖으로 도망을 가면 여동생이 대신 맡기도 했고요. 여동생이 집을 나가면 제가 맡기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였냐고요? 그러면 엄마가 죽도록 맞으셨습니다. 언제 한 번은 자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며 다 죽여버린다고 하셨고 쓸모없는 딸년들을 다 치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워진 마음에 제가 얼른 여동생을 깨웠고 당장 집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남의 집 담벼락 아래에서 쭈그려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지금이 겨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치? 적어도 이 밤에 춥지는 않잖아. 저는 고작 그런 소리로 여동생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던 여동생은 한껏 쭈그려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숨을 힘들게 거칠게 쉬는 여동생 때문에 오래도록 밖에 앉아있는 건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밤새 밖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집구석에서 아버지가 대자로 뻗어 쿨쿨 주무시고 계셨고 현관 바로 앞에서는 엄마가 쓰러져 계셨는데 바닥에 피가 보였습니다. 여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셨고 저는 그 시간에 울부짖으면서 이웃집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엄마가 죽어간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엄마는 찢어진 상처를 수십 바늘이나 꿰매셨고요. 집에 돈이 없어서 입원은 못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각해졌어요. 농담이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이번에는 사셨지만 다음에는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야. 저나 여동생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던 그날 이후로 여동생은 입을 거의 닫고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점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어갔고요. 이 세상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엄마, 제발 아버지하고 헤어지시면 안 돼요? 이혼이요.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정은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뭘 모르는데요? 내 마음, 내 속, 지금 나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아니? 나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를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아직 어린 너희들이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애들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아버지가 계신다고 해서 대체 뭐가 이득인데요? 안 계시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진짜 저희 다 죽을 수도 있다고요.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 너도 엄마가 되어보면 지금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정말이지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했고 의지했지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개과천선이란 없었고 여기저기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집을 나가서 돌아오는 것이 불규칙했기에 24시간 심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죽을 맛이었죠. 아무 때나 욕이 날아들었고 아무 때나 물건이 던져졌으며 발길질이 꽂혔어요. 한번 죽음의 공포를 떠올려보자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저는 어느 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저희 자매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술 냄새를 풍기고 계셨죠. 제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왔는데 그때 엄마의 대처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요. 너무 말을 안 듣길래 혼내고 또 혼내다 보니까 소란이 좀 일어났네요. 애들 아빠가 뭘 안 좋게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무말하는 걸 보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귀찮았던 것인지 경찰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표정으로 집안을 대충 훑어보고는 떠나버렸어요. 경찰이 신고를 하더니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며 아버지는 빈정거리셨고 엄마는 당신이 수습을 했으니 그것으로 된 거 아니냐며 아버지를 달래셨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다가오셔서 내 덕분에 산 줄 알아라 고 조용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게 왜 산 줄 알라는 것인지 이게 도대체 옳게 사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엄마한테 여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으면서도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시는 엄마 때문에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과 나란히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는데 서로 집에 가기 싫어서 발길을 질질 끌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희 자매에게 집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 한 번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는 곳이었죠. 정민아, 우리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 모르겠어. 그치만 뻔할 것 같아. 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다고 했어. 언니, 그거 안 좋은 소리 맞지? 뭐? 아줌마들이? 정민아, 앞으로 아줌마들이 말하는 건 안 들어도 돼. 들을 필요도 없어. 뻔하기는 뭐가 뻔해. 아줌마들이 정말 웃긴다. 그치? 학교에서도 그런 소리 들었어. 학교에서? 누가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랬어? 아주 못된 것들이네. 누구야? 언니가 혼내줄게.
선생님이.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응.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이미 끝났대. 더 볼 것도 없대. 뻔하대.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격이 밝고 말이 많은 건 아니야. 정민이 네가 낯을 가려서 그런 것뿐이잖아. 그치? 언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눈도 잘 마주치는걸? 학교에서는 정민이 네가 소심해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뿐인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언니, 나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여동생을 달래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을 잇던 제가 고개를 떨군 채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동생 앞에서는 의연하고 똑부러진 언니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라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희 자매의 앞날을 그런 식으로 점치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더 나오려 하는 눈물을 억지로 눌러 참으며 여동생과 집으로 향했던 그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유난히 견디기 힘든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그 시기에 더 없어졌기 때문에 집에 계실 때가 더 많았고 저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를 떠돌았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이면 어디든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끔찍한 아버지 때문에 성격이 더 어두워졌던 여동생은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 구경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운동장을 뛰어놀고 복도를 뛰어다닐 때 여동생은 그 모습을 가만히 구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추웠던 겨울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건물에서 여동생은 창밖을 바라봤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하염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버려진 책 따위를 한 권씩 품에 끼고 다녔어요. 어려운 책이든 제 수준에 맞든 안 맞든 가릴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자 저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동급생들은 모두 새로 산 가방이나 운동화 같은 것들을 뽐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길에 버려져 있던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요. 가방은 엄마가 어디선가 받아오신 것을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튼튼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으나 당시의 유행과는 한참 떨어져 있었죠.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걸핏하면 집에서 얻어 터지고 집 밖을 떠돌면서 지낸다는 것, 이런 것이 소문이 난 상태에서 줄곧 학교 생활을 해왔던 저였기에 제 행색이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좋았던 적이 있어야 비교가 돼서 부끄럽기라도 하죠. 애초에 저에게 좋았던 시절이라는 게 없는데 이제 와서 거리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중학교 생활에 임한 저였고 평온하기 짝이 없던 저의 태도를 보면서 시비를 걸어오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 거지 같아. 구질구질해. 딱 한 명, 성질이 더러워 보였던 같은 반 애가 저를 향해 그렇게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걔가 저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표적인 동창으로 남으리라는 걸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동창이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와, 이거 뭐야? 설마 이딴 보자기가 필통이라는 건 아니겠지? 이리 내놔. 너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 야, 친구끼리 좀 보는 것도 안 되니? 멋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의? 네가 되게 예의를 중시하는 아이인가 보구나. 와, 정말 멋지고 폼난다. 그러면 당연히 네 집안도 예의가 넘치겠지? 갑자기 집안 이야기는 왜 나와? 내 필통이나 돌려줘. 정말 웃긴다. 이게 정말 필통이었다는 소리야? 차라리 없이 다니는 건 어때?
병균이 득실득실 거릴 것 같은 이딴 보자기가 어떻게 필통이라는 거야. 너랑 같은 학교를 나온 애들한테서 다 들었어. 너희 집이 그렇게나 수준 이하라면서? 그러는 너희 집은 수준이 아주 높은가 봐. 글쎄, 수준이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우러러 볼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러러 보는 건 내 마음이 그렇게 들어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네 행동이나 말하는 걸 봐서는 너희 집이 다른 건 몰라도 교육 수준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 뭐라고? 야, 너 지금 뭐라고 짓거렸냐? 너 죽고 싶어? 니까짓 게 뭔데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가만히 있던 사람한테 와서 멋대로 불쾌하게 시비를 걸었으면서 이 정도로 반격당하는 것조차 못 참아서 발끈하는 건 네가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니? 야, 너 참 잘났구나.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입만 잘 나불거리면서 건방지고 오만하네. 너에 대해서 이야기만 좀 들었을 땐 이렇게 당당한 년일 줄은 몰랐어. 아주 의외네? 칭찬 고마워. 뭐? 와, 대단하네. 끝까지 꼬리 한 번을 안 마시겠다. 응? 좋아. 너 앞으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그 동창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제멋대로 구는 꼬라지가 정신이 나간 애처럼 보였거든요. 저와 그렇게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것을 학급의 모든 아이들이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학급의 아이들 몇 명도 목격을 하였고요. 흥미로운 얼굴들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금세 속닥거리더군요. 남의 일을 가지고 즐겁게 떠들어대는 현상은 어렸을 때부터 지겹게 겪은 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절머리만 치고 말았는데 그 동창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아까 봤어? 신지화가 박정은한테 밀리더라? 너도 그렇게 느꼈지? 내가 보기에도 박정은의 기세가 좀 더 대단했어. 신지화는 작년에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다고 하지 않았어? 운병대회였나? 어쩐지 신지화가 말을 참 잘한다고 선생님들한테 바로 칭찬을 받더니 그런 상을 받은 적이 있었구나. 나는 신지화가 좀 잘 사는 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 맞아. 신지화네 부모님이 돈을 잘 버시는 것 같았어. 전부 다 메이커만 들고 다니잖아. 정규에서 집에 돈 많기로는 신지화가 손꼽히지 않을까? 와, 그런 신지화 앞에서 맞선 것도 모자라서 기세 등등한 모습까지 보이다니. 박정은이 정말 대단하다. 박정은 걔는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는 이만 못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말을 왜 그렇게 잘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른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디서 따로 말하는 수업을 받은 애처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신지화의 말을 전부 받아치더라. 그 정도면 타고난 건가? 집안이 빵빵한 아이와 전혀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아이가 맞붙었으니 자연스레 화제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떠들어댔고 그 내용은 저를 공격한 그 동창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까진 년하고 비교를 당해야 돼?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다들 눈이 삔 거야 아니면 귀가 막힌 거야. 어이가 없네. 박정은, 내가 가만 안 둬. 작정을 하고서 저한테 저기를 품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처음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었어요. 어차피 저에게 있어서 친구들이 잔뜩 생기는 건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주제에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똘똘 뭉쳐서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건 조금 많이 슬프더군요. 그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절대적인 세상이죠. 그 안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얼굴도 정말 예쁘장하고 집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에게 칭찬과 편애를 받는 게 바로 그 동창이었어요. 태도에 늘 자신감이 넘쳤죠. 힘을 따라가고 힘에 굴복하는 이치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그 동창에게 붙어버렸어요. 대놓고 그 동창의 아래에서 입속에 혀처럼 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 동창의 눈밖에 나고 싶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모험을 하는 아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게다가 아예 투명 인간 취급을 하려면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지 더욱 유치한 괴롭힘도 따라붙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 갑자기 발을 건다거나 하는 행위였죠. 한 번은 제가 크게 발에 걸려서 우당탕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그 동창이 저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발을 걸었던 아이는 뿌듯한 얼굴이 되어서 그 동창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행위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이 까져 쓰라린 무릎으로 힘들게 일어나 절뚝거리며 그곳을 벗어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런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절망감과 무력감을 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지난 평생에 걸쳐서 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 동창은 제 생각 이상으로 악랄하고 지배했어요. 제 교과서에 음란한 낙서를 해놓거나 심지어는 교과서를 없애버리기도 해서 저는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억울한 피해자가 저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아셨습니다. 빠짐없이 다 아셨으나 모두가 저를 외면하였습니다. 언제나 질책을 받고 교실 뒤로 나가서 수업 시간 내내 벌을 서야 했던 건 그 동창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하루하루가 희망의 빛 따위는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이제는 세상을 저주하는 술주정까지 시작하신 아버지가 계신 집, 말할 필요도 없이 괴로움이 가득한 학교까지, 이혼은 남의 일이라 여기시며 힘 빠진 모습으로 한숨만 쉬실 줄 아는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살았던 건, 견뎠던 건 제가 언니였기 때문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는 이 지옥을 똑같이 아는 존재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저의 책임감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저나 여동생이나 차마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 시절을 버텼던 거예요. 죽는 건 무서웠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그 방법도 잘 알지 못했고요.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동창과는 반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반이었기 때문에 그 동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1학년 내내 따돌림을 당했던 저를 당연히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아이들도 거의 알고 있었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하지만 2학기로 넘어가면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동창이 전학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전학도 가게 됐네? 앞으로 정은이 너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다. 굳이 제 앞으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그 동창에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동창이 전학을 가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아주 만족인 상황이었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죠. 철저한 무시로 대응을 해주었더니 그 동창이 민망해졌는지 낯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도 다 지켜보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동창이 저를 향해서 이를 갈아대며 끝까지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본인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를 향하여 가해자가 그딴 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린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본인이 떠나도 저의 학교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으름장을 놓았던 그 동창이 드디어 전학을 가버렸던 날, 저는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내내 혼자였고 이제는 더욱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았죠. 어영부영 2학년이 마무리가 되었고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저의 진가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판가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지 극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1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칭찬을 해주시면서 고등학교 몇 군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선생님의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던 학생이었기에 씁쓸했죠. 제가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잘 되면 당신에게도 나쁘지 않은 것이니까 갑자기 열의를 보이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가 정의를 바로잡는 인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학교 생활을 무탈하게 해내는 것만 해도
벅차게 느끼고 있었고 공부보다는 혼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공을 해내야만 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서 죽을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남들은 온갖 잔머리를 써가면서 자습을 빠지고자 했는데 저는 무조건 1분이라도 더 학교에 붙어 있으려고 용을 썼습니다.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자 했으니까요.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에 오래도록 붙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에 가는 것을 저희는 싫어했어요. 단 한순간도 그곳을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여겨본 일이 없었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 죽을 기집년들이 공부거리면서 뭔 놈의 학교에서 온종일 처박혀 있어. 그렇게 공부를 해서 뭐 어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들이 뭐라도 될 줄 알아? 아버지는 조금도 변한 게 없으셨습니다. 엄마 또한 늘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저희 자매가 성인이 되어서 집구석을 탈출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끝내가던 무렵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중환자실 신세를 몇 달이나 지셨고 수술을 3차례나 받으셨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더 이상 교통사고를 당하시기 이전처럼 지내실 수 없게 되었죠. 정은아,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래도 사고 낸 사람이 아주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히 보상은 받았지만 멀쩡히 잘 살던 네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으니 그깟 보상이 대수야.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멀쩡히 잘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저는 아무래도 영원히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2번 다시는 아버지의 폭군 행세를 안 봐도 됐으니까요. 그 솔직한 심정을 굳이 드러내는 것보다 속으로 감추는 현명한 길을 선택한 뒤 저는 후련한 자세로 공부에 매진을 할 수 있었죠. 아버지라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뇌이자 걸림돌이 기대한 적이 없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에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하늘이 저에게 주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믿고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할 때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 번의 흐름을 탄 뒤 절대 그 흐름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제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고? 뭐 하는 대학에? 아버지가 흔들리는 눈동자로 그렇게 중얼거리셨을 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어디로 떠날 여유조차 없어서 한자리에서만 살아온 저희 집을 그 동네 사람이면 거의 다 알았는데 제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뒤집어졌다는 후문이네요. 이제 알아서 대학 생활을 하며 스스로 앞길을 꾸리겠다는 저의 선언에 아버지가 저를 배은만덕하게 보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수술의 후유증이 강할 때였기에 힘이 없어서 저한테 쌍욕이나 기껏 뱉으시는 게 전부였죠. 관건은 엄마 쪽이었네요. 정은아, 너 참 섭섭하다. 대학 잘 갔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닌데 네가 너 잘났다고 부모랑 선을 그으려고 해? 어쩜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니? 내가 자식들 하나만 보고 지난 세월을 버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미치겠다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벗어나지 않고 버텼다고 하시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자식들을 생각해서 이혼 가정이 되고 싶지 않아서 버티신 게 아니라 엄마 혼자 자식들을 책임지고 키우기 싫어서 버티신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아버지가 벌어다 주셨던 그게 필요하셨던 거 아니냐고요. 제가 만약에 아무도 몰라주는 이름 없는 전문대에 들어갔어도 엄마가 이런 반응이셨을지 궁금하네요. 엄마는 말문이 턱 막혀버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먼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에게 반박할 말씀을 끝내 찾지 못하셨죠. 저는 제 짐을 쌌고 가방 2개 정도면 다 들어간다는 것에 쓰게 웃었습니다.
여동생이 제 짐을 함께 들어주었어요. 언니, 정말로 검사가 될 거야? 나는 목표를 정했어. 모두가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직업,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직업. 나는 검사가 될 거야. 언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언니가 말을 잘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는 낯선 곳에 가면 움츠러들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언니는 그런 게 없었지. 언니라면 해낼 수 있어. 고맙다. 너는 나만 믿어. 내가 꼭 성공해서 내 동생 먹여 살린다. 저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역으로 여동생의 도움을 수년간이나 받았어요. 여동생은 고민 끝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나갔고 1년 뒤에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저는 여동생이 버는 돈으로 숨을 쉬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여동생이 제 뒷바라지를 해준 것이었죠. 언제나 서로에게는 서로뿐이었네요. 그 믿음과 희생을 배반하지 않은 저는 기어이 해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둘이 얼싸안고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었네요. 지금껏 그려왔던 것과 실제 검사로서의 생활은 많이 달랐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었음에도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를 버티게 하는 보람이 있었다면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이었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남자를 만났다면서 수줍게 교제 사실을 저에게 밝혔던 여동생의 얼굴을 봤을 때부터 저는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갈 것 같았습니다. 제부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보낸 사람이었고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어요. 집안도 유복한 편이었죠.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결혼을 팍팍 밀어주었죠. 검사가 된 큰딸이 작은딸이 결혼하는 것에 지원을 해주고 둘이 아주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엄마는 심란하신 듯 하였고요. 네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니? 검사 딸 뒀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안 그래? 2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했다고, 진작에 이혼을 하셨어야 했다고 그 말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일로 아직까지도 옛날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여동생을 위해 저는 엄마에게 저하고 둘이서만 의논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네요. 솔직히 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자식의 아픔을 덮어두셨던 엄마처럼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긴 과정이 이어졌지만 결국 두 분의 이혼을 이끌어냈고요. 아버지는 제가 시설에 모셨습니다. 비싸고 인기가 좋은 곳이었기에 그나마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할 수 있었네요. 내가 기력만 좀 찾으면 바로 나갈 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외치셨으나 저는 영영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거의 찾아뵙지 않았으나 꼬박꼬박 그곳에 돈을 보냈고요. 엄마는 자식들에 기대어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셨으나 제가 거절했습니다. 제부한테도 말을 잘해서 엄마와 적정한 선을 긋게 하였고요. 제가 때마다 생활비를 드리는 정도였죠. 이렇게 살아온 저였어요. 그러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자리는 많이 들어왔지만 생각이 없었네요. 검사 일이 너무 힘들었고요. 제가 결혼을 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였고 검사복을 벗은 이후였습니다. 그제서야 결혼할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업과 집안을 셋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인사를 갔던 날 아주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형수가 되는 제 손이 동서를 만났는데요. 보자마자 얼굴이 아주 익숙하더군요. 저는 눈썰미가 좋았기 때문에 바로 기시감을 느꼈고 정체를 알아차리고서 피식 웃었습니다. 세상 참 좁다 싶어서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던 제 손이 동서가 그제야 감을 잡고서 저를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와, 너 맞지? 박정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냐? 우리 도련님이 갑자기 뒤늦게 결혼을 하신다고 그래서 상대가 누굴까 했더니 어떻게 너일 수가 있지? 너 출세 좀 했니? 우리 도련님이 급 안 맞는 여자를 만나실 분이 아닌데. 아, 맞다. 얼핏
듣기로는 꽤나 큰 기업에 다니는 모양이야. 너는 여전히 말이 많구나. 표독스러운 인상도 여전하네. 쌍꺼풀 수술은 어디서 했어?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낫네. 뭐라고? 이게 보자마자 막말이야. 또 내 밑으로 기어 들어온 거 보면 너는 영원히 나한테 안 돼. 주제 파악 좀 하는 게 어때? 그 정도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널렸거든. 널렸다고?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 명함 한 장 줄게.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한 장 줘야지. 제 손이 동서되는 사람이 정말 황당하게도 그 동창이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악질 말입니다. 제가 내민 명함을 코웃음 치면서 받아들었던 그 동창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설마 네가 임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지? 맞는 소리인데 왜? 말도 안 돼. 야, 그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의 임원이 될 수가 있어? 너 혹시 어디 부잣집에 숨겨진 딸이었어?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었어? 내가 아는 네 집안 꼬라지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간 거야? 그 동창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니까 그동안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밀려오더군요. 나 검사 출신이야. 그 동창의 주위로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나 큰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멋지게 승승장구 중이라는 걸 알고서는 그 동창이 혼이 쏙 빠진 얼굴이 되었죠. 근데 너는? 뭐 없어? 명함 같은 거. 명함? 너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는데? 제가 평온한 표정과 말투로 물었는데 그 동창은 사형 선고라도 받은 듯 보이더군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서 제 명함을 구기는 걸 보고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은 발끈하는 듯 보였지만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죠. 입구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나느라 잠시 지체되었던 시댁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사업을 성공을 거두신 분들이었으나 자식들을 키우실 때 좀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 계셨고요. 다들 대학을 나오기는 했고 집에 돈이 있으니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잘 살았으나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소위 엘리트라는 이름표가 간절하였던 모양입니다. 어린 손주들한테도 늘 공부의 중요성을 설교하는 분들이라고 하셨죠. 늦게 맞은 새 며느리가 최고 중에 최고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시부모님들께서는 연신 싱글벙글하셨습니다. 안색이 창백하게 굳어있는 건 한 명뿐이었고요. 너는 계속 얼굴이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아니요, 어머님. 그냥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이런 날 하필이면 왜 유난이냐? 가서 과일이나 미리 좀 준비해라. 네, 어머님. 그 동창이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과거 시부모님께서는 그 동창을 며느리감으로 반대하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모로 격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동창은 그럭저럭 수준의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할 무렵에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이유로 반대를 당했지만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그 동창의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재밌겠다. 그치? 기대해도 좋아. 벗어날 수 없는 지옥에 갇힌 무력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거. 그게 어떤 건지 너도 한번 겪어보면 인생을 사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거야. 내 경험담이니까 믿어도 좋아. 그러자 그 동창은 현기증을 일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동창의 지옥은 이제 막 펼쳐진 셈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자기 엄마가 과거에 얼마나 질이 나쁜 종자였는지 그걸 알려줄 산 증인이 한 집안에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커갈수록 그 두려움은 함께 커질 테였죠. 이제 그 동창에게는 끔찍한 살얼음판 위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 저를 딱 마주쳤을 때 즉시 상황 판단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했는데 그 동창이 바보 같았던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었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줘라. 아, 그래? 그러면 애한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해도 되는 거지? 뒤늦게 저를 따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던 그 동창은 제가 웃으며 받아친 말에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남편 내조나 하고 육아나 하고 시댁에 불러가서 잡일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그 동창은 이혼을 당하면 끝이었어요. 돌아갈 친정 상태도 여의치 않았으니까요. 필사적으로 저에게 빌며 살았습니다. 제 결혼식 때도 핏기가 싹 가신 모습이었죠. 저와 여동생은 정작 엄마를 보며 그날 심란했는데 그 동창은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가서 살랑거리며 시중을 들더군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한테 잘 보이려는 것이었죠. 제가 선사한 살얼음판 위에서 오늘도 제 손이 동서는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심이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꾸준히 제 앞길을 막는 것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심지어 그게 남이라면 차라리 체념하고 맘 편히 원망하고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가족이 되다 보니 쉽지 않고 늘상 힘이 드네요. 저는 현재 63세의 여성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친정으로부터 휘말려 나오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자랐던 배경 역시 가족들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다들 저보고 어떻게 그리 살았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6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전후를 지나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던 때라 멀쩡한 사람들도 전쟁을 겪고 재산을 잃고 저마다 빠르게 적응하려고 각자의 고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도 빠르게 극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척 가난했어요. 저에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당신 지금 또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 우리 애들 어쩌라고 난 어쩌라고 매일 그리 술만 먹고 돌아치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어디서 남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야, 맞고 싶어? 여자면 안에서 조용히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저흰 엄마와 아빠 싸우는 소리가 마치 전쟁통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면 어디론가 도망가 서로를 꼭 붙들고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더더욱 우리를 괴롭혔던 건 배고픔이었어요.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도 없이 맨날 엄마에게 찾아와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에게 흠씬 얻어맞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멀리 도망가자. 맞아, 엄마. 그러자. 나 무서워. 엄마 잘못될까 봐. 애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는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우리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밤길을 지나 엄마가 알아둔 작은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를 데리고 먹여 살려보겠다며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마음이 컸는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곤 했어요. 당시 저는 8살이었고 5살 배기 동생을 데리고 늘 집에 있으면서 줄임배를 안고 힘들게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동생까지 있어서 그런지 늘 저를 큰아이 취급했어요. 영미 너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의젓하게 있어야 된다.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늘 준석이를 돌봐야 하는 거야. 네가 엄마 대신이야?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제가 엄마 대신이고 남동생을 보살피는 존재라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늘 집을 잘 지키면서 동생이 사고치지 않도록 돌보고 집에 돌아온 엄마를 도와 밥 짓는 것도 함께하고 차리기도 하고 치우는 것도 도왔어요. 그럼 엄만 제게 잔뜩 칭찬을 해주곤 했어요. 우리 영미 아주 기특하네. 아주 착해. 잘했어. 저는 그런 엄마의 칭찬을 받는 것도 엄마가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늘 엄마, 내가 앞으로 남동생 더 잘 보살필게요.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몹시 서운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때 엄마에게 처음으로 원망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여느 날처럼 동네 아줌마들과 일을 하러 나가고 저는 동생 준석이와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놀고 있었으나 우리는 늘 뭔가 잘 먹지 못하고 삐쩍 말라 있었던 차에 저도 딱히 기운도 없고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놀고 있는 것 같던 동생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악을 쓰면서 동생을 찾았어요. 준석아, 어디 있는 거야? 준석아, 대답해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고 개울가 한쪽이 으슥했기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겁이 났어요.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답이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며 겁에 질려 계속 울었고 아무리 봐도 동생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서 놀다가 물에 빠졌나 봐요. 안 보여요.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에요. 엉엉 울면서 말하는 제 말을 듣고 아저씨들이 바로 말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애들이 잘 빠져. 저번에 건너집 애들도 빠져가지고 저 밑으로 흘러갔잖아. 그러더니 어디로 나왔는지 안다며 바로 뛰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아저씨들 걸음질을 못 당하지만 그래도 울면서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쓰며 뛰어갔어요. 한참을 뛰어서 방향대로 가보니 아래쪽에 이어지는 개울가 한편에 동생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기절해서 온몸이 젖어 있었고 그걸 아저씨와 주변 아줌마들, 아이들이 몰려와서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쫓아갔어요. 준석아, 내 동생이에요. 알고 보니 저와 놀던 개울가 쪽에서 잘못 빠진 동생은 그대로 물에 쓸려 내려왔고 이어진 개울가 쪽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잡아서 건져내신 것이었어요. 울면서 동생을 업고 집으로 왔고 얼마 없는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껴안고 한참을 미안하다 하며 사과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돌아오셨고 저는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울며 있던 일들을 말했어요. 엄마, 준석이가 저 개울가에서 떠내려갔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구해줬어. 미안해, 엄마. 그런데 절 감싸 안아줄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더니 손을 올려 제 뺨을 치시더라고요. 이후 엄마의 이어진 행동은 저에게 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준석이 잘 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저 몰골이 된 거야?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동생 죽으면 어쩔 뻔했어. 네가 지금 네 동생 죽일 뻔했잖아. 생전 처음 맞아보는 뺨에 놀라서 몸을 이리 피하기도 하고 저리 피하기도 했고 엄마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그 당시 뭘 몰랐고 잠깐 한눈 팔았던 것은 잘못했으나 저 역시 동생을 잃을 뻔한 슬픔으로 놀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생겨서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정말이지 엄마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엄마를 늘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동생을 한번 잃어버릴 뻔한 일로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욕을 퍼부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는 엄마가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허나 엄마는 이후로 묘하게 변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렸어요. 몸이 힘든 것도 제 탓,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제 탓,
동생이 아픈 것도 제 탓, 다 제 탓이었어요. 전 어린 나이에 그런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잘해보겠다고 무리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 해놨어. 그래. 근데 비눗물 다 묻혀 해놓으면 어떡하니? 할 거면 제대로 해놓든가. 아휴, 다음부턴 차라리 손대지 말아라. 네, 죄송해요. 엄마는 한 번도 제게 온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늘 너무나 차갑고 말에는 비난만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정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영미,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왜요? 엄마가 뭔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고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네, 여기 건너 국밥집 알지? 거기 아줌마가 밥도 주고 고기도 먹여준대. 잠도 재워준댄다. 너 한동안 거기서 지내라. 엄마, 나 싫어요. 나 여기 계속 있을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거기 가거라. 용서해주세요, 엄마. 내가 준석이랑 더 잘 있을게. 여기 있게 해줘요.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셋 다 굶어 죽겠어. 영미 너는 국밥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뜨뜻한 데서 자라.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해. 미안하다 영미야. 저는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뒤은 엄마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억지로라도 제 손을 붙들고 짐을 싸게 했어요. 가라는데도 왜 말을 안 들어? 너만 가면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제발 가. 제발 가라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이제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얼마 안 되는 짐을 갖고 근처 국밥집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저를 소개받으면서 무척 인자한 표정으로 말을 거시더군요. 네가 영미이구나. 우리도 어렵지만 너가 그렇게 싹싹하다며. 그래서 여기서 맡아주기로 한 거야. 잘 부탁한다. 네. 솔직히 무섭고 힘들었지만 아줌마의 그런 인자한 표정과 따뜻한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허나 밤이 되자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나? 어떻게 날 버릴 수 있을까? 엄마를 향한 원망과 슬픔이 매일 가슴을 찔렀어요.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말했던 생활과 실제 국밥집에서 생활은 무척 차이가 났어요. 며칠 후부터 아주머니는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영미 너 아침부터 왜 이리 굶뜬 게야? 빨리 움직이지 못해? 네. 얼른 설거지부터 하라고. 밥만 축낼 생각이야? 아줌만 어린 책에 국물이 가득 들어있는 들통을 떠매고 움직이는 일부터 해서 설거지도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하고 온갖 잡일들을 다 하게 했어요. 청소도 해야 했고 가끔은 국밥집 뒤에 있는 본인들 집까지 끌고 가서 집 청소도 시키고 거기서 밥까지 차리게 하는 등 정말 식모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저에게 끼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침 한 끼와 저녁만 국밥 조금을 담아주더니 그것만 맛보게 해주더군요. 아줌마, 배고픈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돼요? 얘, 네가 지금 먹는 밥이 얼마치인 줄이나 알아? 그 값도 못하면서 무슨 놈의 밥을 더 달래는 거야? 그만 먹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그저 일한 죄밖에 없는데 아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구박하고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어요. 또 아주머니의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도 마찬가지로 저를 완전히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예, 거지야. 일로 와봐. 와서 내 심부름 좀 해. 그 아인 절 툭하면 거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제 앞에서 흔들며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달라고 해봐. 부탁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싫어. 안 먹고 싶어. 왜 싫어? 먹고 싶잖아. 두 손 모아 빌어봐. 그럼 줄 테니까.
정말 못되고 얄팍한 계집애였습니다. 얼마나 얄밉던지 한 대 쾅 박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의 말대로 전 여기에 고용된 입장이고 식모이니까요.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오지 않을 엄마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허나 저를 이곳에 맡겨버리고 엄마는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저에겐 못되게 굴고 시비를 걸어대던 이 집의 딸아이와 표독스런 아주머니 이상으로 엄마는 한강물처럼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 번 들린 날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그 길로 부엌에 있다가 뛰쳐나가서 엄마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데려가줘. 나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런데 자식이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도 엄마는 태연스럽게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요. 넌 여기 있어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정말 내 모든 힘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영미야, 너는 여기서 계속 지내야 해. 오늘도 돈 받으러 왔단 말이야. 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요즘 살만하다. 영미야, 힘들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다오.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절 달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싫다고 가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제가 그렇게 구박받고 서름을 당하며 끼니도 못 먹고 이 집에서 버티며 지냈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아주머니에게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나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영미야, 엄마랑 준석이도 고생이 많다. 영미 넌 행복한 거야. 여기서 맨날 국밥이나 뜨시게 얻어먹고 뜨신 방에서 뒹굴잖니. 우린 매일 추운 방에 있어. 그러니 배부른 소리 말아라.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싶어 어안이 벙벙했는데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아주머니도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둘 다 천하의 원수가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미 얘는 분에 겨운지도 모르네. 우리 집처럼 잘해주는 곳이 어딨다고 말이야. 엄마는 그 길로 쌩한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우리 엄만 다시 날 데리러 오지 않겠구나.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구나 깨달았죠. 엄마가 돌아가고 아주머니는 나를 뒷방으로 끌고 가더니 매를 들고 윽박을 지르더군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잡일들을 다 떠맡기고 딸의 심부름부터 온 뒤치다거리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몸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나보니 어린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노동이었고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일이 생생한 걸 보니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람이란 참 간사하고 슬픈 것이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게 되더군요. 언젠가부턴 군말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국밥집 일도 도왔고 아줌마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 일을 했습니다. 먹는 양도 적게 먹었고요. 얘, 영민 네가 요즘은 밥값을 제법 하는구나? 드디어 네 주제를 안 거지. 그지? 국밥집 딸아이는 여전히 그런 절 비웃고 무시했지만요. 허나 전 그것마저 그냥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걸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 지나가는 엄마와 동생을 보았어요. 돈 받을 때 말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엄마는 저와 살던 때와 달리 조금 윤기도 나 보이고 동생도 제법 키가 컸더군요. 누가 보면 딸인 저라고는 당연히 없는 가정처럼 제법 멋을 내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정말 속으로 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나를 이런 구석에 넣어놓고 내 앞으로 나오는 돈을 저렇게 챙겨서 돌아다니다니.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절 찾아왔어요. 누나. 준석이? 누나, 잘 지냈어? 누나. 동생을 보자마자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동생은 절 보자마자 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어요. 미안해, 누나. 미안해. 아니야, 준석아. 너 때문 아니야. 울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누나 여기서 그래도 뜨뜻한 방에서 자고 밥도 잘 먹는다는데 맞아?
잘 먹고 다니는 거야? 누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준석이에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 아무래도 더 제게 미안해할 것 같았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여기서 일도 별로 안 하고 배불리 먹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준석인 이제야 안심이라는 듯 웃어 보였어요. 누나, 혹시라도 힘들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알겠지? 언제든 엄마랑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도 그래도 된댔어. 준석이가 집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제게 이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은 제 마음속 희망의 불씨 같았어요. 정말로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준석이가 돌아간 후 준석이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생각이 바뀐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가 틀림없었어요. 전 결국 그 국밥집을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허나 제가 막상 국밥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날 엄만 절 보자마자 또다시 손을 올렸고 제게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정신으로 거길 나온 거냐?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라고 나온 거야? 당장 돌아가지 못해? 엄마, 나도 힘들어. 겨우겨우 온 힘을 다해 쥐어짜내듯 한 말이었지만 엄마에게 이미 제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그리고 남동생뿐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환멸을 느낀 나머지 저는 그대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국밥집에 오시던 다른 아주머니가 서울 쪽에 가면 그래도 뭔가 다를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 사정을 딱히 보셨는지 쥐어주신 돈이 있었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전 15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가면서도 엄마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과 냉담한 표정이 계속 가시처럼 눈가를 찔러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다신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요. 서울에 간 이후 저는 식당 일을 조금씩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다시는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았고 저는 저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감사히도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시던 식당은 우리 고향에 있던 국밥집과는 전혀 달랐고 주인 할머니께서는 무척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가엾어라. 제 어미한테 그런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네 애미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다들 힘들었을 거다.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 네, 할머니. 이렇게 저를 봐주신 할머니 덕분에 저는 힘을 내서 식당에서 일하며 밥도 세 끼 꼭 다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치를 채우면 그때마다 주시는 돈들을 모아두었죠. 그러면서 이대로 살다가는 계속 식당에만 있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걸 권하신 것도 주인 할머니였어요. 네가 비록 사정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는 필요하다. 언제까지나 식당에서 일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니니? 네. 근데 공부 평생 해보지 못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든 하면 된다. 하면 감이 오게 되어 있어. 너도 식당 일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니지 않니? 주인 할머니는 자신도 검정고시를 못한 게 한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라고 제게 따로 시간까지 빼주었어요. 그렇게 하여 주인 할머니의 권유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힘겹게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제가 합격한 날 할머니는 제게 뜨끈한 밥상을 직접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간혹 그 밥상이 생각이 나곤 해요. 지금 생각해도 할머니는 정말 제게 은인 같은 분이셨죠. 할머니 덕분에 정말로 성인이 되고 나선 식당을 나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살이 되자 작은 회사의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검정고시를 땄다고 하니까 나름 그 점을 좋게 봐주셨고 매번 국밥집이며 식당을 돌면서 계산을 해서 그런지 회사 돈을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윗분들도 다들 저를 좋게 보셨어요. 처음에야 혹시라도 잘릴까 불안하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일에 적응하다 보니 무서울 것도 없어졌어요. 돈도 잘 저금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 문득 남동생 생각이 나더군요. 미약한 성공이었지만 배운 것 없는 제가 검정고시도 따고 제대로 된 월급도 받고 벌써 국밥집을 떠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원망스러웠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그리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어서 고향에 한번 가보았는데 역시나 엄마와 동생은 그곳을 떠나고 없더라고요. 국밥집에서 일했던 영미라고 하니까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동생의 행방을 물었는데 멀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하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또 당시 제가 일했던 국밥집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싸움이 나서 이후에 장사를 접고 멀리 이사 갔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남동생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엄마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돌아와서 저는 다시 제 일상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아주 조금 직급이 올라가고 돈도 그럭저럭 모았던 차에 저를 좋게 보신 회사분이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내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우직하니 좋은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나? 영미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야. 네? 저를요? 아시겠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이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내 친구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한번 부담 없이 만나봐. 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며 어떤 남자분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그 남자를 조금 만나다가 마음에 들어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참 빠른 전개이죠. 사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아주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란 느낌이 확 왔어요. 부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배려심이 깊었고 이해심도 많은 사람 같았어요.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저를 무척 아껴주었고요. 제가 부모복은 없으나 배우자를 어쩌면 이렇게 잘 만났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당신 고생 많았잖아. 이제부턴 내 아내로 편안하게 살아줬으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남편이 결혼 초에 했던 이 말은 아주 오랫동안 지켜졌어요. 남편이 이러면 시부모님은 이런 남편에 비해 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만도 한데 전혀 아니었어요. 영미같이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영미야, 우리 이제 가족이니 뭐든 털어놓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시어머니라 해서 어려워할 거 하나 없어. 정말 제가 무슨 복이 있는 건지. 아마 제 인생은 결혼 후 이렇게 조금씩 풀릴 팔자였나 봐요. 시어머님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제게 그 이상의 정을 주셨어요. 늘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보살펴 주셨고 제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항상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친정엄마처럼 절 보살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영미 어쩌면 좋으니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아이고, 내가 대신 걸렸어야 하는데. 소식을 들었을 땐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고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대신하여 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 잠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내 어머니가 이랬다면,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면.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너무 아프고 쓰라린 기억만 남기고 간 분이라 그런지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에게 친자식처럼 잘해드렸죠. 하지만 한창 제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도 늘 가슴 한켠에는 엄마와 동생을 가슴에 두고 살았어요. 남편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뚜렷이 한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랬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없냐고 할 때 딱히 해줄 말이 없을 때 더욱 그리움이 짙어졌죠. 아이들에겐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줄 뿐이었고 자라면서 저의 이런 배경을 이해한 딸과 아들은 조금 가슴 아파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것에 아이들 역시 괴로웠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그래도 엄마의 엄마인데 할머니랑 삼촌 보고 싶지 않아? 엄마,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 찾아보자고? 어떻게? 요즘은 사람 찾아주는 곳도 많잖아. 의뢰를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되고. 엄마가 원하면 내가 알아볼게. 한 번쯤은 행방이 궁금하다고는 생각을 했던 차에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오니까 궁금해지긴 하더군요. 성인이 되고 자립한 아들이 갑자기 그걸 물어오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 모르게 딸과 함께 이것저것 찾아보았는지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제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행방을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점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물어오자 저도 결국 은연중에 자세한 내용들을 말해주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찾으러 고향에 갔을 때 못 만났기에 기대는 안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삼촌이랑 외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알았어. 우리가 연락해봤어. 정말? 솔직히 놀랐어요. 이렇게 엄마 생각을 해주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한 반면 묘한 두려움과 서글픔, 그리움들이 다시 파도가 몰려오듯 몰아치더군요. 정말 내가 알아보고 만나도 될지 아닐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용기를 주더군요. 엄마, 그래도 엄마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냥 한번 얼굴만이라도 봐. 또 삼촌은 많이 그리워했잖아. 그럴까? 아이들의 말에 저도 용기가 좀 났고 그래서 어찌어찌 아이들이 약속을 잡았고 혼자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같이 온다고 했지만 어쩐지 제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신경이 번잡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엄마와 동생 준석이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얼굴도 체형도 상당히 변해 있었어요. 영미 누나?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동생은 어릴 때 얼굴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인상이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며 구부정하게 등을 굽어 삶이 편치 않아 보이더군요. 네가 영미냐? 이렇게 저를 힘없이 올려다보는 엄마는 영락없는 그 또래 할머니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길에서 지나치면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마의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편히 살아온 것만은 아닌지 인상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비켜주었고 엄마와 저 준석이는 자리를 옮겨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도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엄마도 준석이도 제각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엄마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은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엄마를 찾아준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영미, 너 네 동생이랑 엄마 생각 안 났니? 그리 우리 버려두고 가는 게 어딨니? 네가 국밥집에서 나가고 난 후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얼마나 힘들었을진 옛날 일이니 말하지 않으마. 그냥 힘들었다는 것만 알아둬라. 누나도 많이 힘들었겠지. 엄마, 그만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의 삶도 참 기구했더군요. 엄마는 제가 일해서 받아온 돈을 가지고 동생은 학교도 보내고 제가 사라진 뒤 본인이 식당 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나 봐요. 물론 저의 행방은 찾지도 않으신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으나 동생은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사업을 벌린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그 사이 결혼도 했다가 빚을 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어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동생은 혼자 자립하기도 싫어하고
일용짓만 잠깐 하고 와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60대의 아들을 돌보느라 그의 연세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여전히 밥을 차려 먹이는 등 지극정성이었고요. 참 혀를 찰 노릇이었고 그렇게 아들만 예뻐하고 딸인 저는 원수대하듯 함부로 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살아온 세월은 안 됐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저 국밥집에 맡길 때부터 말이에요. 그리고 버려져서 서울로 향했을 때도 많이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 나와본 거예요. 다들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 이만 갈게요. 잘 사세요. 그리고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 길에도 사람이 역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일이 생겨버렸어요. 내내 원망만 하던 엄마가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저 수더분하게 저를 대하던 동생을 보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요. 얼마 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내용을 듣고 저는 다시금 잊고 있었던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렸던 그 피 끊는 감정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영민이 돈도 많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동생 준석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해서 그 녀석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누나가 됐고 그리 잘 살고 있으면 동생 거둘 생각을 해야지. 준석이한테 매달 용돈 좀 줘라. 용돈이요? 갑자기요? 여기까지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도 동생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동생을 거두라니요. 그러면서 또 있는 말은 정말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내려치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당장 언제건 여기 내려와서 네 동생 챙겨가서 제대로 사 먹이고 일자리도 주고 그래라. 응? 집도 하나 사주고 거기 나도 같이 가서 좀 좋은 꼴 누려보게. 네 애미가 이 나이껏 이러고 있는데 딸이 돼가지고 뭐라도 좀 해줘야지 않겠어? 너무나 당연하게 저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네요. 집이요? 일자리요? 엄마를 모시라고요? 제가 왜 그래야죠? 엄마가 절 내쫓고 버렸을 때 전 이미 엄마 딸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가슴속에서 지웠다고요. 다만 제가 거기 나간 건 준석이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다신 엄마에게 휘둘려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엄마를 챙기고 살아요? 끊을게요. 뭐야? 뒤이어 욕설이 들려왔지만 저는 천불이 나는 마음에 전화를 툭 끊어버리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더니 우는 절 보고 남편과 자식들은 일제히 당황했어요. 전 말도 못 잇고 그저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날 이후 이 엄마가 멈추질 않고 계속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왜 전화 안 받니? 너, 네 애미 무시하니? 라는 내용들을 남겨놓았고요. 남편도 이 문자와 제가 겪은 일을 듣곤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당신 다시 연락 받아주지 마. 남편이 펄펄 뛰며 화를 내자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진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아낸 건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죠.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찾아왔다고 하며 들어오더니 엄마는 제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 영미 남편인가 보구나. 니들은 자식들이고. 아유, 다들 키가 크네. 나 영미 엄마예요. 엄마,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오긴 준석이한테 들었다.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네 집 한번 와보고 싶어서. 엄마는 멋대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니 집이 참 좋다며 이것저것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제야 제가 전번날 준석이한테 집 주소를 한번 슬쩍 지나가듯 말해준 게 생각이 났고 엄마가 여길 온 속셈이 뭔지도 알 것 같아 저는 엄마를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는 딸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하냐며 저를 부모 쫓아내는 못된 사람 취급하더군요. 아니 영미야, 너 왜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응? 네 애들 앞에서 이러고 싶으니? 나도 내 손주들 좀 보고 싶어서 온 거란다. 엄마, 왜 날 찾아온지 아니까 저리 나가요. 이제 나 엄마 책임지고 싶지 않고 모시고 싶지 않아요.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급기야 남편이 상황 돌아가는 걸 알고 엄마를 설득하여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허나 엄마도 만만치 않았죠. 못 간다고 계속 버티더니 제게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 또 한 번 자기를 버리려 한다는 둥,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는 둥. 저는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이게도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밖에서 이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는지 시어머니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대로 손을 들어 엄마의 뺨을 세게 내리쳐버린 거예요. 어딜 감히 누구 집에 들어와서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놔주면 다 엄마야? 자식 버려놓고 엄마는 무슨, 당장 나가, 안 나가? 시어머니가 무섭게 고함을 지르자 엄마는 쫓겨나듯 도망쳐 나갔습니다. 엄마가 나가자 그제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 곁으로 와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전 그만 엉엉 울음을 토해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엄마를 향한 상처, 원망,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인 울음을 그렇게 계속 쏟아내었어요. 당시 김치를 전해주러 온 시어머니가 아니면 어땠을지 참 아찔했죠. 지금은 다행히 엄마가 더 이상 제게 연락해오지 않아 좀 편안해진 상태예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절 지켜주고 계시기도 하고 자식들도 남편도 옆에서 염려해주는 덕에 많이 진정도 되었고요. 다만 제가 이 사연을 쓴 건 아직 남은 상처와 쓰라림을 조금이라도 털어보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래보고자 써보았어요. 부디 앞으로 이런 편안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앞날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